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오감축입니다. 네, 오늘도 이제 이 여름밤에 뜨겁게 달궈주고 있는 유로 얘기를 해볼 텐데, 해외 축구가 끝나도 시차가 변하지 않는 또 한준 해설위원, 또 장호우 기자님과 오늘도 오감축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녹화일 기준이 6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독일만 2경기 정도를 소화했고, 유로에 출전하는 이제 모든 팀들이 다 조별리그 1차전까지는 소화한 이 상황 속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의 조금 우승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뭐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재밌는 경기들이 있는데 이것까지 좀 못 보고 한다는 점 한번 양해의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A조니까 개최국 독일 얘기부터 해볼 텐데, 독일은 빠르게 2연승을 기록했어요. 스코틀랜드한테 5대1 네. 그리고 헝가리한테 2대0 그래서 뭐 2경기 가볍게 치르고 이제 일단은 16강 진출이 확정이 됐습니다. 스위스가 이제 승점 4점이기 때문에 이제 두 팀이 3차전에 붙긴 하지만 그래도 16강 진출은 확정이 됐습니다. 네네. 근데 독일 보면은 네. 스코틀랜드전에 비하면은 헝가리전은 고전을 약간 한 경기죠. 예. 네. 스코어는 뭐 완벽하게 이겼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어차피 뭐 모든 경기를 다 그렇게 뭐 일방적으로 응징을 하면서 갈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뭐 2연승을 해서 감독 입장에서는 일단 목표는 달성을 했고 기분 좋게 16강 진출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독일이 어떤 부분이 좀 이번 유로에서 좋았을까요, 두 경기에서? 공격 쪽에서 보면요, 독일은 오픈 플레이, 그러니까 지공과 속공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공격 방향이 두 경기 분석 결과 3-3-3-4-3-3이에요. 이건 거의 완벽한 좌중우 균형이에요. 박스 안에서의 슈팅, 그리고 독일이 자랑하는 전통의 외곽슛, 뭐 세트 플레이, 그 다음에 뭐 선수 개개인의 솔로 플레이까지 공격 자체가 매우 조화로워요. 단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2경기이기 때문에 뭐 3차전에 뭐 어차피 뭐 슬렁슬렁 할 수도 있고 예상외로 16강전에 또 탈락할 수도, 결과는 모릅니다. 근데 우리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두 경기 갖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일단 그거 조심하시고. 왜냐면 좀 많이 당하셨나요? 경기 결과는 저희가 섣불리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네네네. 두 경기 분석이 그렇다는 겁니다.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장홍구 기자님이 균형이라는 단어를 쓰셨잖아요. 네. 그런데 요번 대회 독일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단어다. 그러니까 밸런스. 제가 최근에 이제 다른 장소에서 유로 우승 후보 또 질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일단 뭐 액면가로는 프랑스, 잉글랜드가 가장 우승 후보의 액면가를 지니고 있는 건 사실인데, 왠지 심정적으로는 독일에 한번 걸어보고 싶기는 하다라고 제가 얘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독일은 자신들이 개최하는 곳에서 큰 대회를 할 때는 이거는 상당히 열정적으로 합니다. 균형이 정말 잘 맞아요.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일단 멤버 구성만 보더라도 가장 나이가 많은 선수들이라고 한다면 크로스 선수라든가 뭐 김도환 선수를 꼽을 수 있죠. 그리고 노이어 선수가 물론 있습니다. 요 다음 이제 베테랑들이라 한다면 리디거 선수라든가 키미 선수를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비르츠 선수, 무시알라 선수가 또 있어요. 듀오. 약간 또 그 위에 하베르츠 선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독일만큼 연령별로 이렇게 탁탁탁 신구 조화가 절묘한 신구, 그리고 중견에 이르기까지 그 구성 자체가 조화가 가장 기가 막히다. 그거는 독일의 전통이에요. 예를 들어서 월드컵을 하잖아요. 끝나요. 이제 세대 교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3분의 1은 노장, 3분의 1은 중견, 그리고 3분의 1은 신예. 그 중견 선수는 그전 대회에서는 신예였던 선수가 이제 중견이 되는 거고, 그 전에 중견이었던 선수가 노장이 되는 거고, 유스 레벨에서 잘하던 젊은 친구들 또 올리고. 근데 이게 매번 이런 식으로 3분의 1이나 한 40% 정도씩 적당한 선에서 이 세대 교체를 하기 때문에 늘 팀이 활력이 있으면서도 정상권에 있는 거예요. 독일에,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력과 개인 전술 간의 또 균형, 조직적으로 만들어내는 멋진 팀골이 있는 반면, 또 무시알라 선수나 비르츠 선수가 또 뭔가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이런 균형도 아주 적절하고,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니까 테크닉과 피지컬, 오픈 플레이와 세트 플레이, 이런 것 간의 균형도 정말 적절한 팀인데, 대회 초반에는 지금 뭐 독일은 거의 완벽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이제 앞으로의 향후의 독일이 우승까지 이르는 데 있어서 굳이 약간 단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거를 하나 꼽자면, 크로스 선수, 김도환 선수가 버티는 그 중원이 아주 뭐 강한 팀들을 만났을 때는 수비적으로, 그리고 이제 대회가 중반을 넘어서 이제 독일이 계속 올라가서 이제 높은 곳으로 가게 되면 체력이 좀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중원의 어떤 체력적인 측면, 수비적인 측면, 이런 거는
앞으로 약간 지켜볼 필요는 있다. 나겔스만 감독이 안드리히를 네. 투사 안드리히를 거기다 붙인 게 아닌가. 그런데 안드린 선수가 그러니까 혼자서 수비적으로는 고생해야만 하는 장면들이 아마 점점 제 생각에는 그렇겠죠.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바르셀로나 팬들도 사실 김도환 선수의 수비를 믿지는 않고 그쵸. 레알 팬들도 크로스 선수의 수비를 믿지는 않거든요. 짝들이 다 있죠. 네, 두 선수의 엄청난 재능과 현재 보여주고 있는 아주 번뜩이는 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요 중원에서의 수비력이 체력이 기동력이 어떻게 이제 나타나느냐가 독일에게는 좀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이제 그 수비 이제 개겐 프레싱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지금의 독일은 개겐 프레싱의 팀이 아니에요. 개겐 프레싱이 아니고 1차 수비 라인이 하프 라인에서 존을 쓰면서 적당한 그 프레싱을 가하는 그런 수비를 사용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전방 압박과 블록 수비 아까 말씀하신 그것도 역시 유연하게 변화를 주더군요. 볼을 빼앗긴 다음에 빠르게 수비 태세 전환을 해가지고 역습을 잘 허용하지 않는 이런 면도 또 보여줬어요. 공격과 수비, 뭐 개인 플레이와 조직 플레이, 뭐 이런 모든 면에서 상당히 좀 조화로운. 그래서 나겔스만 감독이 상당히 그 팀을 잘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스코틀랜드전에 키미가 굉장히 많이 전진을 했어요. 예. 근데 헝가리전은 미텔스테트가 조금 더 올라가서 거기서 또 균형을 맞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어떤 위기 대응 능력 이런 것도 좋고 그래서 현 시점까지의 독일은 나겔스만 감독의 지휘 아래 상당히 균형 있고 좋은 팀이다. 나겔스만 감독이 전차군단에 새로운 기름을 같이 불어넣어주고 있는 상태고요. 이 두 경기만 봤을 때는 역시 축구는 본선이다.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라는 걸 또 증명했던 이 독일의 2차전 내용이었습니다. 또 다른 B조의 우승 후보들을 좀 만나볼 텐데 스페인과 이탈리아도 출발이 1차전은 괜찮았습니다. 스페인 하면 그 2008년 이제 유로 우승부터 한 5, 6년 세계 최강 전성기를 누렸고 그럼요. 그 뒤로도 한 5, 6년 뭐 정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계 상위권 팀으로 꾸준히 유지를 했는데 흔히 말하는 그 점유율 축구 피파 가맹 202개국 중에 가장 점유율이 높은 독일,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상대로도 최소 6대4의 점유율을 가져가는 팀이 스페인이었는데 그건 과거형이에요. 네. 델라포인테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팀 스타일이 또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크로아티아의 경기에서 3대 0으로 이기면서 점유율이 47대 53으로 뒤졌는데 이게 몇 년 만이라고 아마 기억력 좋으신 우리 이거 뭐 김현민 기자와의 시간에서 얘기했지만 예. 136번째 그러니까. 경기만에 점유율이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16년 만에 네. 처음이잖아.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 푸엔테 감독 밑에서 팀의 공격 전술 형태가 조금 변화가 온 게 원인이 하나고 나머지 원인은 어차피 지는 팀은 점유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나중에는 이제 막 계속 몰아붙이니까. 몰아붙여야 되니까. 뭐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원인을 함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첫 번째 원인, 팀의 전술 스타일이 바뀌었다. 예전에 스페인은 수비형 미드필더를 반드시 거치고 또 툭툭 치다가 또 전방에 안정되면 또 축축 치고 나가고 그러나 절대 볼은 안 뺏기는 네. 그런 스타일이었어.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들겨 가는. 경영으로 치면 완전히 긴축 정책을 하면서 절대 손해를 안 보는 그런 축구를 했었는데 좀 더 과감한 공격 전술이 조금 더 많이 가미됐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스페인의 기본 베이스인 점유율을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스페인은 세계 최고의 점유율의 축구는 맞는데 이번 크로아티아전은 이제 크로아티아가 너무 크게 지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점유율을 뺏겼지만 강팀을 상대로도 저는 여전히 점유율은 51대 49 이상은 나올 거라고 봐요. 근데 하여튼 그러나 그 빈도수가 조금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짧은 패스, 긴 패스의 비율의 빈도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것은 중거리 패스나 장거리 패스가 예전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방향도 예전에 측면 공격 할 때 한번 보세요. 짧은 패스로 갈 수도 있지만 또 다 솔로 플레이를 막 돌파를 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측면 돌파할 때 중앙 미드필드에서 중거리 이상 패스로 다이렉트로 주는 경우도 많아졌어요. 뒷공간으로 때려놓고. 뒷공간 때려놓고. 그러니까 예전 같은 뭐 쉽게 말하면 이거겠죠. 새 얼간이는 이제 없고 그렇죠. 그 대신 라민 야말과 니코 윌리엄스와 역시 또 뒷공간 돌파에 원래 뭐 장점이 있는 알바로 모라타가 있잖아요. 네. 앞쪽에 세 명이 사실은 물론 이제 야말 같은 선수 당연히 테크닉도 좋고 뭐 저 드리블에 능한 또 니코 윌리엄스도 있고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예전보다는 뒷공간 때려 넣었을 때 스피드를 주무기로 가질 수 있는 선수들을 앞에다 깔고 하거든요. 변화하는 멤버 구성에 따라서 스페인도 플레이 스타일이 적절하게 변하고 있고 예전보다는 훨씬 더 모험적이고 도전적이 되고 있다. 이선에 하여튼 페드리 또 파비안
야말 이 선수들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과거에 뭐 사비 이니에스타가 있던 그 시절의 플레이와는 많이 다르죠. 그때는 진짜 정말 3대 0으로 이기고 있더라도 네. 그러면 이제 지고 있는 팀이 한 75분경부터는 막 나오죠. 점유율을 네. 높이면서 몰아치잖아요. 네. 만약에 그 세월간이 시절이면 네. 저는 크로아티아가 0대3으로 지는 상태에서 몰아붙이려고 해도 그 당시 스페인은 몰아붙여지는 걸 허용하지를 네. 않았을 거고 그 상황에서도 저는 스페인이 60% 점유율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말하는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의 점유율에 의한 수비 축구를 한 거죠. 지금은 그런 스타일은 많이 다른데 근데 과거의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현재의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 그거는 취향 차이예요. 또 하나 좀 재밌던 게 아니 저는 지난 시즌에 유럽 축구 풀백 중에 저는 그리말도가 탑 티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쿠쿠렐라가 나왔어. 와 쿠쿠렐라 근데 진짜 미친 듯이 뛰어다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네. 델라푸엔테 감독이 전체적인 팀의 밸런스를 고려한 결과라고 네. 봐야 되겠죠. 맞아, 그러니까 맞아. 다른 네. 선수들이 어차피 공격할 선수들이 앞에 있기 네. 때문에 쿠쿠렐라 같은 선수 하나가 들어가는 게 옳다. 카르발, 그리말도 이러면은 다 올라가죠. 공격은 더 멋있을 것처럼 보여도 아마 델라푸엔테 감독이 이건 밸런스상에 혹시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 선수 보니까 헤어밴드까지 딱 하고 나왔는데 일단은 실력을 떠나서 상품성은 있는 선수 같아요. 저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야말도 페드리도 파비안 루이스 모라타 좀 많은 주목을 받았던 크로아티아 전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좀 카르발이 빛났던 경기 아니었나 생각을 네. 하거든요. 카르발 선수는 레알에서의 빛나는 폼을 여름에도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네. 뭔가 카르발 선수도 대업에 한 번 더 다가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네. 같은 조인 이탈리아로 넘어가 볼 텐데요. 돌풍의 팀이었던 알바니아 상대로 일단 2대1로 어렵게 승리를 거두는 데 성공했어요. 짧은 시간에 깜짝 골 넣었을 때 진짜 놀랐어요. 와, 맞아요. 야 이거 사건 나는 거 아니냐 했는데 23초 골. 네, 야, 근데 결국 뭐 이탈리아가 저력으로 뒤집었고 유럽 축구에 정말 손꼽히는 전술가 스팔레티 감독이 자신의 이제 팀을 이제 본격적으로 선을 보였는데 일부 부상 선수가로 빠져서 어떤 뭐 포메이션 같은 것도 평가전과는 달리 약간 변화를 줬고 예. 뭐 수비진은 이제 바스토니를 내세운 것 같은데 백포로 나왔죠. 네, 전술적으로 뛰어난 감독이기 때문에 좀 위기는 어쨌든 특히 그 23초 만에 한 골 얻어먹고서는 좀 이거 흔들릴 수가 있었는데 잘 넘어가더라고요. 네, 보니까 순간적인 공간으로 이렇게 유기적인 침투 이런 게 짧은 순간에 보인 면을 제가 좀 인상적으로 지켜봤습니다. 단지 이제 그 어떤 경기를 알바니아 상대로 좀 지배를 한 데 비해서 골은 많이 넣지 못한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이번에 예.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그 생각이 지난번에도 듭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어떤 마지막 라인에서의 득점력에 대해서 좀 의문을 표시한 게 특히 한준희 의원님이 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게 그대로 나타난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번 대회 최고의 명장 중 한 명이라고 저는 스팔레티 감독을 꼽고요. 전술적으로 예. 이 감독의 어떤 전술적인 역량 어떻게 발휘될지 좀 이런 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탈리아도 물론 이제 독일만큼은 아니지만 독일은 어떤 때는 정말 우격다짐 같은 실리 축구 하다가 또 시대가 바뀌면 어떤 때는 아주 화려한 정말 주도적인 축구를 하다가 독일은 사실은 팀의 정체성이 가장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멤버에 어울리는 대로 따라가는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브라질은 진짜 역사를 보면 화려한 역사가 훨씬 길잖아요. 그럼요. 호마리우 베베토 있을 때 실리적인 역사가 있었지만 요거는 짧죠. 대부분의 브라질 팬들은 요 브라질 팀을 싫어해요. 야 축구는 브라질 축구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물론 월드컵은 가져왔지만 브라질 팬들은 그걸 싫어하거든요. 화끈한 걸 트로피를 좋아합니다. 가져와도 싫어해요. 그리고 화려해야 트로피를 못 가져와도 지코, 소크라테스, 팔카옹이 있었던 팀은 좋아해요. 펠레 선생님 못지않게 화려했던 팀이다. 뭐 이제 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건데 그 브라질은 그런 아이덴티티가 있고 독일은 보면은 야 우리가 아주 화려한 축구 할 만한 멤버야? 그럼 화려하게 가요. 야 지금은 그냥 전차스럽게 우격다짐으로 하는 게 나아. 그러면 또 우격다짐으로 가요. 독일은 정체성이 제가 봤을 때는 합리성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요럴 때는 요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요렇게 네. 그러니까 독일은 항상 역사에서 그런 거를 타는 팀이고 근데 이탈리아는 네. 이제 브라질과 대척점에 있죠. 그쵸. 이탈리아의 장구한 역사를 보면 물론 화려하고 주도적인 축구를 했던 시기도 있어요. 이탈리아도 네.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래도 실용적인 실리적인 컨셉으로 했던 시기가 이탈리아는 훨씬 길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질에 딱 반대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여태까지 역사를 보면 이탈리아가 정말 좋은 결과를 얻어냈을 때는 그래도 좀 실용적인 것을 더 앞세웠을 때가 좀 더
전체적인 이탈리아 역사에서는 실속이 더 많아요. 사실 2006년 월드컵도 그랬던 것 같고요. 네, 실적이 더 좋아요. 네. 그래서 장원구 기자님께서 스팔레티 감독 엄청나게 높이 평가하시고 칭찬하는 건 저도 동의를 하는데 요게 이제 궁극적인 결과물을 가져올지는 좀 지켜봐야죠. 알바니아전은 뭐 고전 끝에 승리를 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이거 녹화를 하고 오늘 녹화하는 날에 밤 넘어가서 스페인전이- 새벽에 스페인전이 네.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거를 못 보고 지금 프리뷰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이탈리아가 또 뭐 스페인을 꺾을 수도 이겼어. 있고 그러면 또 뭐 갑자기 스페인이 이길 수도 있고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고 이거 지켜보시다가 뭐 저런 아저씨가 다 있냐 뭐 아니, 어떤 저도 소리를 하냐 마찬가지인데 하는데 저희는 그 스페인 이탈리아전을 못 봤고 만약에 이탈리아가 스페인을 꺾잖아요. 네. 그러면 갑자기 또 독일과 더불어 막 양대 우승 그쵸, 후보로 그쵸, 뭐 그쵸. 이탈리아가 떠오를 수도 네. 있어요. 예. 그 2012년 유로 때 파브레가스 폴스나인하고 데로시의 데로시의 가짜 가짜 리베로 수비수. 그래가지고 네, 뭐 네. 아주 희한한 전술이 막 붙은 거 그 기억이 명경기였죠? 네, 네. 그 경기는 근데 조별리그 첫 경기. 1대1인가? 물론 결승전에서는 스페인이 4대0으로 이겼는데 네. 조별리그에서는 그때 1대1로 비겼는데 굉장히 명경기였어요. 그래서 선수 개개인의 능력이 좀 더 우수한 스페인과 또는 그 감독의 탁월한 전술에 선수들의 투쟁심이 좋은 이탈리아 이 경기 결과는 저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이거 이제 저희가 다음 방송 때는 요걸 토대로 해서 또 분석을 할 수 있을 테니까 네. 그거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스페인 대 이탈리아는 항상 좀 얘기거리를 많이 남길 네, 법한 그렇죠. 매치업이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이게 뭐 녹화일 기준이 오늘 좀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저희가 이 한 오감축이 나갈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과감하게 한번 예측을 해보신다면 이탈리아 스페인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맞으면 쓰고 안 맞으면 안 쓰면 되니까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1대1 무승부. 1대1 무승부. 그러니까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물론 장단점이 다르고 이게 재미있는 엎치락뒤치락의 역사가 있지만 이번에는 왠지 무승부가 합리적인 결과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이제 B조의 향방도 재밌어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순차적으로 일단 C조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잉글랜드가 이제 처음 이 꾸역꾸역 이겼어요. 세르비아 상대로 1대0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걸 보시려고 정말 기다렸던 수많은 잉글랜드 팬들에게는 약간은 조금 찝찝함이 많이 남는 1차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경기 갖고 저희가 뭐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네. 정말 세르비아전 1대0 되고 나서 정말 힘들었어요. 도박사들로부터 1위로 지목받은 팀이 맞나? 조금 그러니까 이 경기만 봤을 때는 조금 실망을 했던 게 좀 사실입니다. 그나마 거기서 좀 그 잉글랜드전에서 봤을 때 그 이선 공격수들의 어떤 포지션 체인지에 의한 공격, 그다음에 공간 점령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번뜩번뜩 나오는 게 있었어요. 근데 해리 케인 선수와의 조합이 생각했던 거, 기대했던 것만큼은 나오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대치만 따지면 우주 최강이거든요. 예, 벨링엄과 케인이면은 이야 이거 너무 멋있겠다라는 생각이 강한데 벨링엄, 케인의 포든 사카니까. 그럼요. 예, 좀 실망이었죠. 한 골 넣고 나서 너무 소극적이었어요. 아니 저 멤버로 저렇게 물론 경기 결과를 국제 경기, 특히 메이저 토너먼트에서는 특히 첫 경기. 경기 결과를 가져오는 게 멋진 경기를 하는 것보다 100배 중요합니다. 그럼요. 1000배 중요해요. 그냥 1대0으로 이겨도 경기력 폭망이고 정말 추한 경기를 보여도 1대0으로 이기는 게 화려한 경기 펼치고 0대1로 지는 것보단 1000배, 1000배 낫습니다. 그거는 부동의 사실이에요. 네. 사실인데 우리가 적어도 잉글랜드라는 이름값에 더군다나 그 평균 선수들의 몸값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제일 비싸지 않습니까? 잉글랜드가. 그거에 비해서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이제 시차가 있어가지고 새벽에 막 눈 비비면서 오늘 잉글랜드 하자 하고 기다렸던 수많은 팬들한테는 조금 하여튼 세르비아전은 조금 실망스러운 경기였어요. 저는 이제 잉글랜드 프랑스가 어쨌든 양대 우승 후보인 거는 맞잖아요. 예. 모든 평론가들이 뭐 대회 전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일단 뭐 액면가만으로는 뭐 마음은 예를 들어 독일이나 스페인 이런 팀에 더 갈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독일에게 왠지 걸고 싶다는 얘기도 했고 스페인이 생각보다 약하지 않음을 이번 대회에 알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저도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래도 액면가는 잉글랜드와 프랑스예요라고 그렇죠. 얘기하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이 생각이 아직도 변함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잉글랜드가 그 프랑스와 더불어서 그 양대 산맥이라고 얘기했을 때 잉글랜드가 정말 화려하게 압도적으로 주도적으로 막 시원하게 그렇게 경기를 해서 우승 후보 1순위냐라고 저는 그때도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잉글랜드는 이런 정도의 경기를
하는데 강력한 우승 후보다. 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해요. 디폴트 값이 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승을 할 수 있는 멤버긴 하다. 아, 그러니까 실점만 많이 안 하면 되거든요. 네. 네. 실점만 많이 안 하면 경기 재미없고 지루하고 정말 아 내가 이거 왜 봤지? 이런 내용이라도 잉글랜드는 꾸역꾸역 높은 데로 갈 수가 있다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잉글랜드가 저는 최상위 우승 후보라고 얘기할 때 화려한 경기력을 엄청 기대해서라고까지 하지는 않았다. 지금의 잉글랜드 선수들은 예전 선수들에 비해서는 일단 볼 간수 능력이 되고요. 네. 그리고 뭔가 그 안 좋은 경기 내용에서도 한 방을 터트릴 수 있는 확률을 지닌 선수들이 요소요소에 존재하고요. 네. 예전에는 그 한 방의 확률이라는 게 전부 대부분 중거리포밖에 없었어요. 근데 보면 2선에 자 보세요. 독일에 무시알라하고 비르치 있죠. 스페인은 뭐 야말 그다음에 페드리, 니코. 뭐 니코 있죠. 잉글랜드에는 이제 벨링엄, 사카, 포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 세 팀의 2선이 제일 화려한 라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자신감 갖고 좀 적극적인 플레이를 펼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반 32분에 케인의 헤더가 세르비아 골키퍼 손 맞고 골대 강타하고 나왔잖아요. 그 뒤로는 아예 그냥 바짝 뒤로 내려앉았죠. 내려앉아서 플레이를 했는데 글쎄요, 물론 뭐 이제 1대0 승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했지만 적어도 잉글랜드 이름값에 좀 어울리는 그런 경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카운터 어택 방어는 좀 어느 정도 잘하는 것 같다. 아. 네. 그런데 파이널 서드에서 파울이 좀 많았다. 맥과이어가 탈락하면서 들어왔던 수비수 중에 누가 이제 스톤스의 짝이 될까 하는데 일단은 게이가 나왔잖아요. 일단은 무난하게 잘 해냈다. 그렇게 그러니까 첫 경기에서는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거든요. 남은 경기에서 어떻게 더 경기를 펼칠까 하는 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잉글랜드는 오히려 좀 더 자신들을 몰아붙이는 그러니까 독일이나 스페인류 네. 그런 강팀들하고 하잖아요. 분명히 진짜 극단적으로 막 지루하게 하면서 네. 뒷공간 한번 찔러가지고 잉글랜드는 오히려 그런 게 더 적성에 맞을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그 아놀드 위치에 대해서는 두 분 좀 어떻게 이번에 풀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예. 데클런 라이스랑 이제 짝으로 나왔잖아요. 그쵸. 약간 좀 뻑뻑한 느낌이 제 개인적인 생각 좀 뻑뻑한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아놀드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로서의 재능이 아주 많다. 거기서 또 그 본인의 최대 장점인 킥을 통해서 엄청나게 또 찬스를 만들어줄 수 있다. 뭐 그래서 아놀드 중앙 미드필드 미는 그쵸. 여론이 예전부터 많았던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오른쪽 사이드에만 두기에는 좀 오히려 아깝다. 중원에 두면은 더 많은 볼 전개 내지는 어시스트를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놀드 선수가 100% 확고한 중앙 미드필더가 여태까지 아닌 그 이유가 그 첫 경기에서 좀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중앙 미드필드가 해야 될 어떤 수비나 간수나 이런 작업에 있어서 아놀드 선수가 아직 100%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좀 노출이 된 경기입니다. 예, 킥은 좋았으나 이제 라이스의 짝으로서는 뭔가 좀 불안한 부분이 있었다. 예. 이제 이런 모습들을 과연 이 덴마크 슬로베니아전 때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어떻게 잘 보완해서 펼칠지 좀 궁금한데 이 재밌는 부분은 1차전 끝나고 제가 녹화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이러고 나서 덴마크전 그렇죠. 뭐 폭발하고 그렇죠. 덴마크전 막 덴마크에게 미안하지만 예를 들어 뭐 한 4대 0 막 그러니까요. 이러면은 또 얘기 달라집니다. 네. 그렇죠. 역시 잉글랜드 화려해. 뭐 이제 뭘 지루하다는 쟤들은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뭐. 근데 보면 잉글랜드가 기복이 좀 경기마다 기복이 좀 있어요. C조의 잉글랜드도 좀 우승 후보로 이제 손꼽히고 있는 팀이니까 여러분 뭐 이제 저희는 1차전 결과만 보고 말씀드린다는 점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로 제가 또 혼날 그 경우의 수가 있어요. 덴마크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뭐 꾸역꾸역 지루해도 뭐 그래도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말했던 제가 이제 웃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음은 B조에 이제 프랑스가 있는데 프랑스도 잉글랜드와 좀 비슷했죠. 맞아요. 네. 오스트리아 상대로 이제 신승을 거뒀고 1대0 승리. 이제 캉테만 빛났던 경기가 돼버렸어요. 오히려 사우디 가서 뭐 돈만 많이 번 게 아니라 본인의 어떤 몸 상태적으로도 상당히 좀 득을 본 면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캉테 선수 그 히트맵을 한번 살펴보시죠. 캉테 선수 히트맵 보니까 전 그라운드에 다 찍혀 있어요. 빨간 부분 이제 주 활동 무대죠. 보니까 그 빨간 부분이 예전의 캉테보다 조금 더 한 5m, 10m 더 앞으로 전진해 있더군요. 예전보다 조금 더 전진했는데 또 전 그라운드를 찍고 다녔다. 그래서 저는 어제 그 프랑스 1차전에 MVP는 당연 저는 캉테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오스트리아전 사실 뭐 프랑스 팬들이 좀 기대했을 때는 이날 이슈가 좀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크게 못 이기기도 했고 음바페가 이제 부상을 당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일단 프랑스가 왜 좀 이렇게 부진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날 보니까 프랑스가 측면 공격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음바페 센터포드에 놓고 덴벨레 그 왼쪽에 티람. 티랑 이렇게 나왔단 네.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공격 방향을 보니까 40%, 20%에 가운데가 20%고 나머지 좌우가 40%인데 왼쪽 40%는 티랑과 음바페가 왼쪽으로 빠지면서 합작을 네, 해가지고 네, 좀 네. 이뤄낸 40%였고 오른쪽은 이제 저기 덴벨레가 덴벨레가 주로 개인기에 혼자서, 주로 의존하면서 하고 그리즈만이 조금 가서 보조를 해주는 이런 형태로 40%가 나왔거든요. 프랑스가 자랑하던 그러니까 이 선에서 뛰어 들어가면서 날카롭게 찔러줘서 후방을 공격하는 그런 플레이가 별로 나오질 않았어요. 그 공격력이 프랑스가 굉장히 자랑을 하고 세계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면이 좀 너무 안 나왔고 자 지루 선수가 없다 보니까 그럼 자 프랑스 저희들이 늘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속공과 지공을 늘 유연하게 경기 중에도 변화시키는 그런 팀인데 효율적으로 경기를 하고 상대방의 뒤를 찌르는 개인기 또는 콤비네이션 플레이에서 하는 공격이 안 될 때는 지루를 내서서 그냥 해줘, 뛰어서 해서 버텨줘. 한번 네. 너 해줘 이 플레이인데 이게 없었다는 게 그럼 조금 아쉽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프랑스도 원래 또 그런 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프랑스를 아트사커라고 옛날부터 이제 한 90년대부터 우리나라 언론이 그렇게 부르는데 물론 이제 아트적인 게 있었습니다. 지주. 네, 그러니까 또 지단 이전에 사실은 1908 지단의 팀도 그렇게 아트적이진 않았고요. 솔직히. 1982년 네, 1982년 스페인 월드컵 때 붙었던 별명이에요. 예. 그때 플라티니 한참 젊었을 때 네. 거기 미드필드에 알랭 지레스 있을 때 두 선수가 아트였어요. 사실은 플라티니만 많은 팬들이 기억하시지만 사실은 드리블 돌파에 능한 테크니션은 알랭 지레스였거든요. 플라티니도 물론 드리블을 잘 하긴 하지만 지레스 같은 또 드리블러는 아니에요. 플라티니는. 그런데 어찌됐건 이 두 선수가 진짜 판타지합니다. 그래서 진짜 판타스틱해서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 나온 얘기지만 지단이 이끌던 프랑스부터는 사실 아트와는 좀 거리가 먼 팀이에요. 이건 실속파 팀이지 팀 전체의 성향으로 보면 사실은 프랑스는 아트가 아닌데 그 시절을 뛰었던 데시앙이 지금 감독 아닙니까? 데시앙부터가 일단 아트와는 매우 거리가 먼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칸토나가 막 데시앙 무시하고 그랬었어요 예전에. 나는 아트인데 너는 할 줄 아는 게 뭐니? 거의 뭐 칸토나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데시앙은 그래 너는 트로피가 있니?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 데시앙 감독은 자기가 있었던 선수 뛰던 그런 유형의 팀을 예전부터 만들어 놔서 아무리 여기도 멤버가 막 화려해지고 좋아져도 사실은 그렇게 아트적이지 않아요. 아트적이지 않으면서도 장원구 기자님 말씀대로 정말 지공이면 지공, 속공이면 속공, 뭔가 변화를 잘 주죠. 예, 변화를 잘 유연하고 주죠. 예. 효율적인 플레이가 한두 방 딱 나오면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음바페까지 이제 보유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승부를 내는 힘이 가장 강했던 게 최근 몇 년 동안의 이제 프랑스인데 요즘 프랑스를 보면 이거는 이제 클럽도 마찬가지지만 그 덴벨레 보유팀들의 약간 딜레마가 있어요. 파리 생제르맹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보면은 너무 그 덴벨레 주사위에 영향받는 바가 좀 큽니다. 쓰자니 애매하고 안 쓰자니 아깝고 참 그렇죠. 일단 그라운드 안에 있으면 아까 장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왼쪽은 이렇게 좀 만들어서 둘이 막 위치도 바꾸면서 하는데 오른쪽은 주로 이제 덴벨레 그렇죠. 혼자서 하는 게 혼자서. 많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40%를 먹었다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좀 더 위력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장면들이 좀 더 많았어야 되는데 덴벨레 선수가 그날 경기 뭐 보셨겠지만은 사실은 이날은 주사위 높은 숫자 안 뜬 날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프랑스는 상당 부분의 공격을 허비하고 네. 여기서 이제 턴오버 나오면은 이제 역습이나 맞게 되고 이제 오히려 그런 게 나오는데 그렇다고 진짜 윤장현 아나운서 말씀대로 덴벨레 선수 뭐 안 쓸 수도 없고. 그쵸. 근데 그라운드 안에 내보내면 그쪽으로 볼을 좀 몰아줘요 또 대부분. 그래야 또 덴벨레 쪽으로 상대 수비가 몰리면은 덴벨레가 이제 크로스했을 때 음바페 쪽에서 또 득점 찬스가 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많이 하는데 게다가 지금 음바페 선수가 큰 부상을 당했잖아요. 그쵸. 이게 물론 이제 뭐 당장은 뭐 어떻게든 뭐 마스크 하고서라도 뛴다고는 하지만 덴벨레가 앞으로 어떤 폼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느냐가 사실은 프랑스의 운명에는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선수가 이제 살리바. 아, 살리바가 에버리지 포지션 히트맵을 보니까 거의 최종 수비처럼 돼 있어. 그러니까 예. 우파메카노보다도 좀 더 뒤에 에버리지 포지션이 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결국 라인 컨트롤러 역할을 했다는 얘긴데 프랑스 수비진 중에 제일 돋보였고 잘한 선수가 살리바였어요. 네. 프랑스 수비진이 어떻게 구성되냐 이렇게 말들이 많았는데 그 살리바가 확실히 저는 출전자를 굳힌 것 같고 데시앙 감독이 결국은
살리바 선수를 중용하는 쪽으로 품었어요. 결단을 내린 것 그 같아요.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제 목소리 다 했잖아요. 아니 뭐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그러니까 수비수였어요. 그쵸. 그래서 로랑 블랑 또 릴리앙 튀랑 그리고 라파엘 바란의 대를 잇는 네, 그 수비 리더가 될 거로 저는 이번 대회를 잘 치른다면 이야.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테오와 우파메카노, 그 살리바 등이 있는 수비 라인은 좀 견고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무실점으로 끝냈는데 결국 그 음바페가 좀 부상으로 인해서 빠지거나 혹은 이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 그 자리를 좀 어떤 식으로 메워갈지가 이제 데시안 감독의 남은 과제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유로 2차전, 3차전 그 이후에 좀 경기 결과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좀 그 외적인 또 우승에 견줄 만한 후보들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해볼 텐데 우리 형이 돌아왔어요. 네. 포르투갈의 체코 상들이 2대1 승리를 거뒀는데 골은 못 넣었지만 이낙영이 우리 형은 빛났습니다. 저는 포르투갈 경기를 못 봤기 때문에 우리 저 한 의원님께서 좀 아니 왜 못 보셨어요? 그건 못 봤습니다. 포르투갈 경기는 뭐 누가 뭐래도 호날두 선수가 가장 빛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은 뭐 그 드라마틱한 역전골은 콘세이상 선수가 넣어서 또 주목을 받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위협도를 측정했을 때는 호날두 선수가 뭐 두 팀 통틀어 가장 위협적인 선수였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그 연령에 지금 그 정도의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뭐 본인이 공격 포인트가 터지건 안 터지건 그것과는 상관없이 전체적인 상대 위험 지역 박스 부근에서의 어쨌든 최고의 오프 더 볼 움직임은 호날두 선수가 가져갔다. 다만 이제 호날두 선수도 아까 제가 균도한 크로스 뭐 이런 선수 말씀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경기가 이제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그리고 포르투갈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얼마나 이제 첫 경기만큼의 그 움직임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이제 요게 관건이기는 한데 어쨌든 호날두 선수의 그날의 위협적인 움직임은 여전한 클래스를 보여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캉테 선수도 그렇고 유럽에서 벗어나서 딴 데 가 있어도 또 잘하는 선수들은 여전히 잘하는 것 같아요. 사실 포르투갈은 뭐 브루노 페르난데스 그리고 베르나르도 실바가 이제 에이스의 자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날 경기만큼은 40줄의 이제 형님들인 페페와 호날두가 가장 인상적이었다. 제가 한 가지 사과를 예.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2주 전에 프리뷰할 때 호날두 선수 호형은 벤치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 했는데 우리 호동생님들께 제가 정중하게 축알못으로서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그런데 포르투갈은 그때 이제 우리가 프리뷰 때 얘기했던 약점은 여전히 드러났습니다. 포르투갈의 최대의 문제는 역시 그 브루노 페르난데스나 베르나르도 실바 혹은 뭐 다른 또 아주 대단한 선수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팀인데 액면가의 멤버만으로 보면은 뭐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거든요, 포르투갈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들이 클럽에서 해내는 만큼이 이 팀은 대표팀에 모아놓으면 잘 안 나오는 팀이에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포르투갈은 늘 포르투갈 축구를 좋아하시는 팬들에게는 그게 좀 아쉬울 것 같아요. 포르투갈 선수들이 덜 애국자여서라기보다는 좋은 전술적 움직임의 다양한 패턴을 교육시키는 감독을 좀 만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포르투갈이 그쵸. 2010년대 호날두 선수 위시에서 그 이후부터 사실은 포르투갈의 멤버가 계속 좋았거든요. 엄청 좋죠. 사실은 장 기자님도 잘 아시지만 포르투갈이 예전 축구에서는 그렇게까지 멤버가 좋았던 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60년대에 에우제비우 선수를 비롯해서 그때 이제 벤피카 선수들이 화려한 선수들이 많아서 그때는 60년대는 좋았는데 사실은 한동안 사실 포르투갈이 별게 없다가 이제 이른바 피구 루이 코스타 그 세대가 나타나면서 그때부터 다시 좀 좋아졌다가 지금 이제 2010년대 정도부터는 엄청 좋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르투갈 여태까지 역사에서 가장 좋은 멤버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이. 그런데 물론 유로 2016 우승을 아주 값진 우승을 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팀도 그 감독 운은 그렇게 좋지가 못해서 클럽에서 선수들이 그 다양한 패턴의 공격 작업을 교육받는 것만큼 대표팀에 오면은 그 정도의 지도를 받지는 못하는 인상이 지금도 강하고 클럽 폼보다는 여기서의 폼과 조직과 호흡은 지금도 좀 떨어져 보이는 거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벨기에 황금 세대에서 결국 트로피를 못 들었던 이 마르티네스 감독이 이제 포르투갈의 감독인데 이제 과연 튀르키예 또 조지와 등과는 또 어떤 경기를 펼칠지가 좀 궁금해지는 이 유로 F조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한 줄만 여기서 그 말씀하셨길래 추가하면 조별리그 1라운드 저희가 이제 A조 2라운드까지만 본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조별리그 1라운드 최악의 선수 내지는 최고의 우승이 아니라 우승? 스마일? 스마일 후보가 지금 로멜로 루카쿠 선수가 되는데 틀림이 없는데 루카쿠 선수 여기서 포기하거나
너무 슬퍼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네, 남은 대회 기간을 좀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에도 네, 너무 루카쿠 선수가 네. 욕을 먹으니까 좀 동정심이 들어요. 좀 지금. 불쌍하신가요? 네, 네. 네. 루카쿠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굉장히 좀 좋아하는 또 이제 툴이 많기 때문에 자질이 좋은 공격수를 생각하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내가 이걸 못 넣어서 PTSD 뭐 노이로제가 걸릴 만큼의 지능이 있는 또 공격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하고 갈 것 같고 이제 오렌지 군단 얘기도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 폴란드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뒀고요. 이 D조에서 결국에는 프랑스와 좀 1, 2위를 다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덜란드도 뭐 엄청나게 좀 폭발적으로 이기진 못했어요. 제가 또 중계 좀 많이 얼추 많이 했던 선수 중에 데파이 선수가 있죠. 저는 데파이에 긁히는 날은 정말 환상적이라고 생각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골들이 막 들어가거든요. 저 정도 원더골 같은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가 세계에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이 선수를 믿고 가기가 또 어려운 측면은 분명히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베고르스트 선수가 나왔을 때가 오히려 네덜란드는 더 좋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데파이 선수 어쨌든 뭐 주전이건 아니건 안 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결국은 이제 그 약간 네덜란드도 데파이 딜레마가 좀 있다. 더용 선수를 비롯해서 그 네덜란드의 지금 전력은 사실은 정말 최선의 멤버가 나왔을 때 그래도 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우승 후보 소리를 들을 텐데 일부 중요한 선수들이 또 안 나왔지 않습니까? 프랭키 더용 선수 안 나온 거는 저는 크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지금의 네덜란드는 역시 확실히 1차전만 봤을 때는 최상위권 우승 후보라고 불리기에는 좀 부족한 불안한 전력을 노출한 1차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덜란드에는 또 이제 과연 다가오는 뭐 오스트리아전, 프랑스전 이 두 경기 또 어떻게 펼쳐질지 좀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요 우승 후보 국가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1차전 끝나고 나서 이 팀들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좀 마무리를 통해서 짧게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루마니아와 알바니아 선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루마니아는 그 흔히 복병으로 알려졌던 우크라이나를 3대 0으로 아주 가볍게 일축을 했어요. 근데 경기장을 3등분을 했을 때 파이널 서드가 있고 미들라인이 있고 오온 코트가 있잖아요. 루마니아 자체 코트에서 볼을 돌린 게 파이널 서드보다 12%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매우 극단적으로 뒤로, 물론 아까도 저희가 똑같은 스페인 크로아티아전도 마찬가지예요. 1대 0, 2대 0으로 지고 있는 팀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뒤로 밀리고 또 볼 점유율이 많이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루마니아 이 팀은 어쨌든 매우 극단적인 수비 지향적인 팀이다. 드라구신의 히트맵을 보면 거의 맨 뒤, 거의 골키퍼 근처까지 내려와 있어요. 거기서 기습을 해가지고 한 방 때리고 또 잠그고 또 때리고 이 전술이 먹혔다. 물론 이제 뭐 우크라이나가 또 좀 매우 못한 측면도 있어요. 예상외로 너무 못했어요, 우크라이나. 근데 어쨌든 루마니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0으로 이겼다는 거는 약한 전력의 팀으로서 나름대로 효과적인 경기 운영을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겁니다. 예, 또 K리그가 있는 알바니아. 네. 아사니. 아사니 선수 잘했어요. 맞아요. 알바니아가 이탈리아전에 선제골 넣고 네. 물론 역전패했지만 또 크로아티아전에 선제골 넣고 역전당했다가 또 동점해가지고 비겼잖아요. 알바니아 그 이제 나중에 하이라이트 보시면은 알바니아 그러니까 최전방이 있고 2선이 있고 3선이 있잖아요. 포켓존 네. 2선과 3선에 저는 깜짝 놀란 게 그러니까 그 크로아티아한테 골을 먹지 않고 버티던 그 순간까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종 라인하고 그 바로 앞에 라인에 이 간격이 늘어났다 좁아졌다 계속 이거 변하는 걸 봤어요. 네네. 그래서 포켓존이 좁아질 때는 결국 중거리 슛을 때려야 되잖아요. 그땐 또 앞으로 가요. 앞선이. 그랬다가 또 돌파하려면 또 좁혀요. 이게 굉장히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알바니아가 그냥 버틴 게 아니에요. 2선과 3선의 이 포켓 라인 그 좁히고 늘리는 게 굉장히 유연하게 물론 버티다가 먹었죠. 네. 근데 이제 그 사실은 크로아티아 어떤 개인 능력 그다음에 조직력으로 먹긴 했는데 하여튼 먹기 전까지 버티는 힘이 굉장히 좋은 팀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전에 2주 전에 프리뷰 할 때도 알바니아가 16강에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어느 팀한테는 고춧가루를 분명히 뿌릴 수 있을 거다 했는데 일단은 크로아티아가 고춧가루를 먹었습니다. 네, 뿌렸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사실 스페인과는 전력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버티는 힘이 어디까지 지속될지는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어쨌든 그 알바니아 특유의 그런 어떤 지키는 축구가 한번 스페인의 강한 공격을 상대로 또 얼마나
해낼지 이것도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번 오감축 시간을 통해서 이제 한 바퀴 정도 돈 상태에서 주요 우승 후보 국가들 더불어서 좀 이제 주요 선수들 그리고 좀 깜짝 팀들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 오감축 시간 그리고 다른 원투펀치 시간들을 통해서도 이제 뜨겁게 펼쳐지는 유로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어떤 팀 그리고 어떤 선수가 여러분들의 오감을 자극시키는지 계속해서 원투펀치와 함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뜨거운 유로 얘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